청주에 사시는 이만석 어르신은 그날 순번표를 손에 쥔 채 은행 창구 앞에서 40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름이었고 더워서 땀이 에어컨 바람이 났네요. 목덜미로 떨어지는 괜찮으세요? 자리였는데도 손수건으로 이마 어르신은 좀 닦아야겠어요. 손수건으로 네, 이마를 몇 편하게 번이나 하세요. 닦으셨습니다. 이제 손에는 누런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30년 넘게 트럭을 몰아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던 세월이 그 봉투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어르신은 봉투를 두 손으로 안고 창구로 가셨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을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이거 예금 맞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서류가 몇 장 넘어갔습니다. 어르신이 또 물으셨습니다. 이거 예금 맞지요? 직원이 또 웃었습니다. 예금이라니까요, 아버님도 참. 도장을 찍기 직전에 어르신은 봉투를 잠깐 내려놓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진짜 예금 맞지요? 직원은 3번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인주에 도장을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어르신이 알게 되신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그럼 대체 몇 번을 물어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어르신이 어리숙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배운 적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 버는 법은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법, 참는 법, 아끼는 법은 몸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번 돈을 늙어서 지키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자식들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일에 대해서 그게 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요. 먼저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66살이 넘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입니다. 10분 중 4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65살 이상 어르신의 연금 수급률은 90.9%나 됩니다. 거의 모든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10분 중 4분이 어려우실까요? 월 평균 수급액이 69만 5천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연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다만 그 열심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걸 5가지로 나누어 짚어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만석 어르신이 3년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결말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만석 어르신 이야기부터 마저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도장을 찍으신 서류는 예금이 아니라 10년짜리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직원은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이 예금 맞느냐고 물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버님, 이거 만기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 어디에도 예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기, 원금, 이자, 은행.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귀에는 예금으로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은행 창구에 앉아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사모님께 자랑을 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자 2배 주는 데다 넣었어.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은행인데 뭐.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은행인데 뭐. 우리 세대는 그 한마디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여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어르신은 통장을 챙겨서 그 은행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순번표를 뽑고 15분밖에 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해지하시면 원금의 60% 정도 나오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이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60%요. 어르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이 왜 60%요?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와서 한 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옆에는 어르신의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어르신이 직접 3번이나 물어본 뒤에 손수 찍으신 도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30분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고 서류를 집어 던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도 안 드셨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참 바보 같아서. 그때 예금 맞느냐고 3번을 물었는데 3번을 물을 정신은 있었으면서 왜 서류를 한 번은 안 읽어봤을까 싶어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서류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눈도 밝으셨고 글도 아셨고 트럭 운송 계약서는 평생 직접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읽으셨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을 믿는 걸 미덕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미덕이 창구 앞에서는 그대로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금을 하러 갔는데 예금이 아닌 것에 이름을 적고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창구에서 딱 2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입니까? 둘째, 오늘 당장 해지하면 원금 그대로 나옵니까? 이 2가지에 그렇다는 대답이 안 나오면 그건 예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좋아요. 오늘만 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상품이 급한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급한 겁니다. 2번째 이야기는 성남에 사시는 홍정순 어르신입니다. 올해 72이시고 재작년에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르신 댁은 성남에서도 볕이 아주 잘 드는 아파트예요. 거실에 서면 앞이 탁 트여서 저 멀리 산까지 보입니다. 시세를 여쭤보면 어르신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그 말씀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신혼 때 단칸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연탄 갈아가며 사시다가 빌라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18평 아파트로 옮기셨고 40 되던 해에 지금 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사하던 날 남편분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한참 서 계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그러셨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안 옮겨도 되지. 그 집 한 채가 2분 인생 전부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르신께서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현관 앞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28만 원이 나왔거든요. 난방을 3개 튼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통신비까지 더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르신 연금은 60만 원 남짓이에요. 그날 통장 잔고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부자니 가난뱅이니? 딸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엄마 집이 얼만데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동에서 제일 부자야. 어르신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한참 앉아 계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노년의 가장 이상한 풍경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이 함께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다들 부자예요. 그런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살고 계신 집을 빼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깔고 앉은 부자. 앉아있는 방석은 비단인데 주머니에서는 동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재산은 있는데 피가 안 돕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동맥경화예요. 굳어버려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재산이 얼마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냉장고에 반찬이 없는 분도 계시고 3억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150만 원이 또박또박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신 분도 계세요. 어느 쪽이 잘 사는 노년일까요? 홍정순 어르신은 그 겨울에 결국 자식들을 불러앉히셨습니다. 딸하고 아들 둘 다 왔습니다. 어르신이 상 위에 고지서를 쭉 펼쳐놓으셨어요. 관리비, 재산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통장을 그 옆에 놓으셨습니다. 아들이 먼저 봤습니다. 잔고를 보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랍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엄마가 이 집 너희 주려고 붙들고 있었는데 붙들고 있다가 엄마가 먼저 굶겠다.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 집을 왜 팔아. 아버지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안다.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집 마련하느라 네 아버지가 겨울에 장갑도 없이 다녔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그러더랍니다. 엄마, 그 집 엄마 거야. 아빠 거 아니고 우리 거 아니고 엄마 거야. 엄마 쓰라고 있는 거야.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우셨습니다. 20몇 해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이 짐이 아니라 내 것으로 느껴지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집을 지키느라 내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통장에 넣어둘 돈 자체가 이미 집 한 채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세대에게 저축한다는 말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말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쓰여도 괜찮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강릉에 사시는 서춘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6이시고 부부가 함께 사십니다. 이 어르신은 참 부지런하세요. 지금도 장을 보실 때 수첩을 들고 다니시면서 값을 적으십니다. 30년 된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쓰신 글씨였어요. 계란 한 판, 몇 해 전 얼마, 올해 얼마. 콩나물 한 봉지, 몇 해 전 얼마, 올해 얼마. 어르신이 수첩을 탁 덮으면서 그러셨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이 도망가요. 이 말씀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안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과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장바구니에서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통장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돈은 매년 조금씩 녹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고 살까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8,000명 넘는 분들께 직접 여쭤본 조사가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최소한으로 사는데 필요한 돈이 월 21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 1천 원이었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80만 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두어 번 외식하는가?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가? 손주 생일에 봉투 하나 넣는가? 그리고 경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80만 원은 사치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남아있기 위한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69만 5천 원이라고요. 서춘길 어르신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 생활비까지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어르신은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메우셨습니다. 딱 하나씩 줄이셨어요. 처음에 줄이신 게 외식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모님하고 나가서 물회 드시던 걸 접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비 3만 원 내고 나가시던 걸 접으셨어요. 그 다음이 경조사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같이 바다에서 놀던 친구고 어르신 결혼식 때 사회를 봐주신 분입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어르신이 옷장을 여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다림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방에 걸어만 두셨습니다.
사모님이 물으셨답니다. 안 가요?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못 가겠어.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봉투 10만 원 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난 3년 동안 애들 돌잔치도 안 가고 회갑도 안 가고 다 안 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없어서 못 나가게 됩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아끼다가 사람을 잃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병원비하고 밥값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요. 그런데 저는 노년에는 이 말이 반대로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두려워서 한 방울도 안 마시면 목이 마른 채로 평생을 앉아있게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물가를 못 이기고 물가를 못 이기면 결국 사람 만나는 돈부터 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아끼셔도 사람 만나는 값은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여기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는 목포에 사시는 문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3이시고 평생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정말 알뜰하셨어요. 얼마나 알뜰하셨냐면 돈을 딱 한 은행에만 넣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은행 지점장이 명절마다 인사를 오고 창구 아가씨가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커피를 타주니까요. 어르신은 그게 참 좋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주거든요.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통장 하나에 5천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봄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온천 나들이를 간다고 했어요. 관광버스 대절에서 하루 다녀오는 건데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도 따라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렀어요. 넓은 강당 같은 데였는데 무대 위에서 아주 말 잘하는 젊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100명쯤이 앉아 계셨고요. 그 젊은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님들, 오늘 저희가 미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열 매트를 무대에 깔더니 앞줄 어르신 한 분을 눕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그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돌리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이고 시원해. 나 30년 된 허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같이 온 사람이었어요. 문복순 어르신은 그날 240만 원짜리 매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그날 그 총각인데요. 어머님만 특별히 관리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매트 잘 쓰시는지 묻고, 무릎은 좀 어떠신지 묻고, 밥은 드셨는지 묻고, 자제분 이야기도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 그 총각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은 그 전화를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아드님은 서울에 있어서 한 달에 1번 전화하는데 그 총각은 일주일에 2번을 하니까요. 그렇게 6달 동안 어르신은 정수기를 사고 안마 의자를 사고 홍삼을 사셨습니다. 다 합쳐서 1,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6달 동안 어르신은 그 은행 창구에 11번 가셨습니다. 창구 아가씨가 3번째쯤에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 돈이 자주 나가시네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러고는 웃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통장에 다 들어있으면 새는 것도 한 통장에서 다 새어나갑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5천만 원이 4,800만 원이 되고 4,800이 4,500이 되는 건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통장에 300만 원만 들어있었다면 어땠을까요? 240만 원짜리 매트를 사려는 순간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감추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디에 두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두느냐가 재물을 지킨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한 통장에 몰아두면 사고도 한 번에 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통장을 3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달 쓰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연금이 들어오고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늘 열려있는 통장이에요. 두 번째는 병원비 통장입니다. 이건 손대지 않는 통장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비용 통장입니다. 장례 치를 돈과 남기실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이렇게만 나누어 두셔도 누가 무언가를 팔러 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 첫 번째 통장 잔고만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5천만 원이 보이면 200만 원은 작아 보이는데 300만 원이 보이면 200만 원은 아주 커 보입니다. 문복순 어르신은 지금 통장을 3개로 나누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총각 전화번호는 지우셨어요. 지우면서 조금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서운함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이 판 건 매트가 아니라 안부였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구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8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이 어르신은 앞에 4분과는 좀 다릅니다. 사기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집 한 채에 묶이신 것도 아니고 한 통장에 몰아두신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은 정말 잘 준비하셨습니다. 은행 3곳에 나누어 넣으셨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만 고르셨고 이자 나오는 날짜까지 다 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어머니 돈을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르신이 2천만 원을 주셨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에 쪽지를 한 장 써서 넣어두셨어요. 거기에는 은행 이름 3개와 통장 있는 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짐 정리하다가 저걸 볼 테니까. 그런데 재작년 여름에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셨고 수술을 받으셨고 그 뒤로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지 1년쯤 됐을 때 딸이 병원비를 내려고 어머니 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은행인지 말씀을 못 하셨어요. 딸이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여쭤봤습니다. 엄마, 어느 은행이야? 어르신이 그러셨답니다. 그거 말하면 안 돼.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병원비 내려고 그래. 어르신이 또 그러셨습니다.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답니다. 네 오빠한테도 말하지 마라. 딸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계신 그 비밀이 이제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비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딸이 그 서랍을 찾아냈습니다. 화장대 2번째 서랍, 손수건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쪽지에 적힌 은행 3곳 중 2곳은 그 사이의 지점이 통폐합돼서 없어진 뒤였습니다. 딸은 사흘 동안 은행 4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신분증을 들고 가면 창구에서 그럽니다.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딸이 사정을 말하면 또 그럽니다. 그럼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5번째 이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은 결국 내 돈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은행이 어디인지 그것만 종이 한 장에 적어서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알려두시는 겁니다. 잔고를 알려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요. 그리고 그 종이는 서랍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자리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 감추는 마음, 저는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그건 인색해서가 아니라 한 번 되어 보셔서 그런 거니까요. 다만 감추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감춘 돈은 아무도 못 쓰고 지킨 돈은 여러분이 쓰십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주의 이만석 어르신,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르신은 결국 그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셨습니다.
60%만 받고 나오기가 너무 아까우셨거든요. 대신 사모님 수술비는 아드님에게 빌리셨습니다. 아드님한테 전화하시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7년을 더 부으셨습니다. 트럭은 진작에 놓으셨는데도 그 돈은 계속 부으셨어요. 작년 가을에 드디어 만기가 됐습니다. 어르신이 그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시던 날 아드님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창구 앞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오늘 다 나오는 거 맞죠? 10년 전에 3번 물으셨던 그 말을 또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드님이 그 옆에 서 있다가 눈물이 나더랍니다. 어르신은 그날 밤에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그 서류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억울한 건 돈이 아니라 아무한테도 못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예금하러 갔다가 예금 아닌 것에 이름을 적게 되는 일이 있고, 재산이 집 한 채에 다 묶여서 통장에 넣을 돈 자체가 남지 않는 구조가 있고, 넣어둔 돈은 가만히 있어도 물가에 조금씩 녹고, 한 통장에 몰아두면 새는 것도 한 번에 새고, 아무도 모르는 통장은 정작 필요할 때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들 혼자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만석 어르신은 혼자 도장을 찍으셨고, 홍정순 어르신은 혼자 고지서를 들고 서 계셨고, 서춘길 어르신은 혼자 하나씩 줄이셨고, 문복순 어르신은 혼자 그 총각 전화를 받으셨고, 구영자 어르신은 혼자 서랍에 쪽지를 넣으셨습니다. 5분 다 혼자셨어요. 그러니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먼저인 게 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식이어도 좋고, 오래된 친구여도 좋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이어도 좋아요.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대신 말해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고, 드시고 싶은 거 안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시간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 통장에, 집에, 그리고 자식들 살아가는 모습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여도 괜찮습니다. 남 먼저 챙기시느라 평생 뒤에 서 계셨는데 이제는 앞에 서셔도 괜찮아요. 통장에 있는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살리라고 있는 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 것인지 그것만 종이 한 장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나중에 여러분과 자식들의 몇 달을 아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커피 한 잔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4,000원 아끼셔도 인생이 안 바뀌지만 그 커피 한 잔에 오늘 하루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구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도장을 찍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 번 더 물어봐서 막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 한 분에게는 그 댓글이 오늘 이야기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시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 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